그래야 나중에 엄마 아파트도 오히려 챙길 수 있잖아. 며느리 손에 넘어가게 둘 순 없지. 새벽 3시 병원 복도. 저는 벽 뒤에 숨어 숨을 죽인 채 시누이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얼어붙었습니다. 30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시어머니를 모셨습니다. 새벽 5시면 일어나 미역국 끓이고 혈압약 챙겨드리고 팔 잡고 산책했습니다. 하지만 명절 때마다 시누이들이 오면 저는 늘 투명인간이었습니다. 형님들 오셨어요? 차 드릴까요? 돌아오는 건 형식적인 고개 끄덕임 뿐. 명품 핸드백을 소파에 던지고 어머님 양옆을 차지한 시누이들은 제잘거렸고 저는 혼자 부엌에서 전을 부치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머님이 쓰러지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한밤중에 달려온 시누이들. 그들의 눈빛에는 걱정이 아니라 차가운 계산이 담겨 있었습니다. 12억짜리 아파트. 복도 구석에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30년 헌신의 대가가 이것입니까? 이제 저도 알았습니다. 누가 진짜 가족인지, 누가 돈만 노리는 가짜인지. 이야기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인생 민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저는 박지연, 올해 55입니다. 시집 온 지 벌써 30년이 흘렀고 그 세월 동안 저는 단 하루도 빠짐없이 시어머니를 모셔왔습니다. 새벽 5시면 일어나 어머님 드실 미역국을 끓이고 혈압약과 당뇨약을 챙겨드리고 식사 후엔 어머님 손을 꼭 잡고 동네 한 바퀴를 천천히 산책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며 저는 이 집의 며느리로, 아니 어쩌면 딸처럼 살아왔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명절 때마다 시누이들이 얼굴을 비추면 저는 늘 투명인간이 되곤 했습니다. 큰 시누이가 명품 핸드백을 거실 소파에 툭 던지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우리 왔어요. 보고 싶었어요. 작은 시누이도 화사한 원피스를 휘날리며 어머님 곁으로 달려갔습니다. 언니 또 백화점 털었네. 엄마, 저도 왔어요. 얼굴 보니까 좋다. 저는 부엌에서 전을 부치다 말고 고개를 내밀어 인사를 건넸습니다. 형님들 오셨어요? 차 드릴까요? 하지만 돌아온 건 형식적인 고개 끄덕임 뿐이었습니다. 시누이들은 제 존재 따윈 안중에도 없다는 듯 어머님 양옆을 꽉 차지하고 앉아 제잘제잘 떠들었고 어머님은 딸들이 온 날이면 늘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제가 혼자 감당해야 할 설거지와 청소, 손님 대접의 무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아온 어머님이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보람을 느꼈으니까요. 명절이 끝나고 시누이들이 돌아간 뒤에는 늘 혼자 남아 정리를 했습니다. 쌓인 그릇들을 설거지하고 거실에 널브러진 과자 봉지를 주우며 한숨을 내쉬곤 했습니다. 정말이지, 이 집에서 제가 없으면 하루도 못 돌아갈 텐데 왜 저는 늘 뒷전일까요? 그런 생각이 들 때면 가슴 한구석이 시큰하게 저려왔지만 금방 털어내곤 했습니다. 며느리란 원래 그런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살아왔으니까요.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어느 화요일 오후 평소처럼 어머님과 산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사롭게 내리쬐고 어머님은 제 팔을 의지한 채 천천히 걸음을 옮기고 계셨습니다. 지연아, 고맙다. 내가 없었으면 난 진작에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게다. 어머님이 문득 그렇게 말씀하시는 바람에 저는 깜짝 놀라 어머님을 바라봤습니다. 평소 말수가 적으신 분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고마움을 표현하시다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당연한 일인걸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어머님의 표정은 묘하게 어두웠습니다. 마치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긴 것처럼 먼 산을 바라보시며 한참을 말이 없으셨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어머님을 방으로 모시고 저는 저녁 준비를 하려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도마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었는데 갑자기 어머님 방에서 둔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칼을 내던지고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님은 침대 옆 바닥에 쓰러져 계셨고 얼굴이 창백하게 질려 있었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제가 다급하게 어머님을 흔들자 어머님은 가까스로 눈을 뜨셨습니다. 지연아, 미안하다. 갑자기 어지러워서. 어머님의 가느다란 목소리에 저는 눈물이 핑 돌았지만 울고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119에 전화를 걸고 남편에게도 급하게 연락했습니다. 여보, 빨리 집에 와요. 어머님이 쓰러지셨어요. 남편은 회사에서 부랴부랴 달려왔고 구급차도 금방 도착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고 나서야 겨우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나오셔서 말씀하시길 일시적인 저혈압과 빈혈 증세라고 했습니다. 큰 문제는 아니지만 연세가 있으시니 며칠 입원해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남편도 긴장이 풀렸는지 의자에 푹 주저앉으며 말했습니다. 큰 누나한테 연락해야겠어. 엄마가 입원하셨다고. 지금요? 밤늦었는데. 그래도 알려는 드려야지. 남편은 복도로 나가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병실 안에서 어머님 손을 꼭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병원 복도 끝에서 요란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엄마는 어디 계세요? 큰 시누이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고 뒤이어 작은 시누이도 나타났습니다. 평소 같으면 1년에 2~3번도 얼굴 보기 힘든 분들이 밤 11시가 넘은 시각에 이렇게 빨리 달려올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어머니 상태는 어때요? 큰일 난 거 아니에요? 큰 시누이가 저를 밀치다시피 하며 간호사에게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으십니다. 며칠 입원하시면서 검사 받으시면 됩니다. 간호사의 말에 시누이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 어딘가에 제가 읽을 수 없는 묘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뭐랄까, 걱정이라기보다는 무언가를 계산하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저는 고개를 저으며 불안한 마음을 털어냈습니다. 자정이 넘어서야 남편과 시누이들은 집으로 돌아갔고 저만 병실에 남아 어머님을 지켰습니다. 어머님은 링거를 맞으며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저는 간이 침대에 누워 잠을 청하려 했지만 쉽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3시쯤 되었을까요? 목이 말라 복도로 나가 정수기에서 물을 마시고 있는데 화장실 쪽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언니, 나 내일 다시 올게. 지금은 너무 피곤해서. 작은 시누이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아까 분명히 다들 집에 갔는데 작은 시누이가 왜 아직도 병원에 있는 걸까요? 저는 조용히 화장실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래. 근데 언니, 이번 기회에 우리가 엄마 모시는 게 어때? 그러게. 병원비도 있고 앞으로 간병도 있을 텐데 우리가 나서는 게 맞지 않을까? 복도 구석에서 들려오는 시누이들의 대화에 저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순간 들려온 말에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엄마 아파트도 우리가 챙길 수 있잖아. 며느리 손에 넘어가게 둘 순 없지.
며느리 손에 넘어가게 둘 순 없지. 그 말이 제 귓가에 메아리 쳤습니다. 저는 복도 구석에 몸을 숨긴 채 숨소리조차 죽이고 서 있었습니다. 그래도 엄마가 지금 지연이한테 의지하고 계시잖아. 우리가 갑자기 나서면 이상하게 생각하실 텐데. 작은 신우이의 걱정 섞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해야지. 우리가 효녀처럼 보이게 만드는 거야. 병원비도 우리가 낸다고 하고 간병도 우리가 알아본다고 하고. 큰 신우이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럼 지연이는 어떻게? 뭘 어떻게? 30년 동안 시어머니 모시는 게 며느리 도리 아니야? 이제 딸들이 나설 때가 됐다고 하면 되지.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복도에 낮게 퍼졌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30년 동안 어머님 아침 식사를 차리고 약을 챙기고 병원에 모시고 다니고 밤새 간호하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친딸들이 나선다고요? 아파트를 챙기려고요? 저는 떨리는 다리를 억지로 움직여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님은 여전히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저는 간이 침대에 몸을 누였지만 그날 밤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큰 시누이와 작은 시누이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커피와 빵이 담긴 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지연아, 밤새 고생 많았지? 이거 먹어. 큰 시누이가 제게 커피를 건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평소라면 거들떠보지도 않던 태도와는 너무 달랐습니다. 고맙습니다, 형님. 저는 어색하게 받아들었습니다. 엄마는 좀 어때? 밤새 괜찮으셨어? 작은 시누이가 어머님 침대 곁으로 다가가 어머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님은 딸들이 온 걸 보시고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미경아, 미선아. 왔구나. 엄마, 걱정 마세요. 우리가 이제 다 알아서 할게요. 큰 시누이가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병원비도 우리가 낼 거고 간병인도 우리가 최고급으로 알아볼게요. 엄마는 편하게 치료만 받으시면 돼요.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라 큰 시누이를 바라봤습니다. 형님, 그건 제가. 지연아, 넌 그동안 충분히 고생했어. 이제는 친딸들이 나설 차례지. 넌 집에 가서 좀 쉬어. 큰 시누이가 제 말을 자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제가 돌봐드려야. 아니야. 우리가 할게. 넌 집안일도 있고 바쁘잖아. 작은 시누이도 거들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30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어머님을 모셔왔는데 이제 와서 친딸들이 나서니 저는 쓸모없어진 걸까요? 지연아, 어머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네, 어머님. 저는 얼른 어머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넌 집에 가서 쉬어라. 딸들이 있으니 괜찮다. 어머님의 말씀에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머님까지 그렇게 말씀하시다니. 네, 어머님. 알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가는데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멍하니 버스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정말이지, 이게 뭔가 싶었습니다. 30년 동안 헌신했는데 결국 저는 남이었던 걸까요?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텅 빈 거실이 유난히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평소 같으면 어머님과 함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약을 챙기고 산책을 나갈 시간인데 저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니 조금 정신이 들었습니다. 아니야, 포기하면 안 돼. 어머님은 분명 날 믿고 계실 거야. 저는 눈물을 닦고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호박죽을 끓이기로 했습니다. 퇴원하시면 제일 먼저 드시고 싶어 하실 음식이니까요. 오후가 되어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엄마 정밀 검사 결과 나왔어. 다행히 큰 이상은 없대. 일주일 정도 입원하시면 될 것 같아. 다행이네요. 제가 지금 병원으로 갈게요. 아, 그건 그렇고. 큰 누나가 간병인 알아봤는데 하루에 15만 원이래. 한 달이면 450만 원이니까 좀 부담되는데. 남편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제가 모시면 되잖아요. 간병인은 필요 없어요. 그게 누나들이 전문 간병인이 필요하다고 해서 자기들이 돈 낼 테니 걱정 말라고 하더라고. 여보, 미안해 여보. 근데 누나들이 효도하겠다는데 막을 수도 없고 당신도 그동안 고생 많이 했으니까 좀 쉬어.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멍하니 휴대폰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옆집에 사시는 이영자 할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지연아, 순옥이 입원했다며? 괜찮으시대? 네, 아주머니. 다행히 큰 이상은 없으시대요. 그래, 다행이네. 그런데 얘야, 너 얼굴이 왜 그래? 울었니? 영자 할머니가 제 얼굴을 들여다보며 걱정스럽게 물으셨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무슨 소리야? 내가 봐도 눈이 퉁퉁 부었는데. 들어가자, 얘기 좀 하자. 영자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거실로 들어오셨습니다. 저는 영자 할머니 앞에서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놨습니다. 시누이들의 대화를 우연히 들은 것부터 오늘 아침 병실에서 있었던 일까지. 영자 할머니는 제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지연아, 너 그거 아니? 네. 그 시누이들 10년 전에도 순옥이한테 돈 빌려간 적 있어. 네. 저는 깜짝 놀라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큰딸이 남편 사업 자금 필요하다고 300만 원 빌려갔는데 아직까지 안 갚았어. 순옥이가 나한테 하소연한 적 있거든. 그런 일이. 그때도 그랬어. 평소엔 얼굴도 안 비추다가 돈 필요할 때만 찾아와서 효녀 노릇하더라고. 순옥이가 속상해 하시는 거 내가 다 봤어. 영자 할머니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지연아, 너 순옥이가 너를 얼마나 믿는지 알아? 하지만 오늘 어머님도 저보고 집에 가서 쉬라고. 바보야. 순옥이가 딸들 앞에서 널 편들 수 있겠니? 그 사람도 엄만데 딸들한테 섭섭한 소리 못하는 거야.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순옥이는 속으로 다 알고 있어. 누가 진심으로 자기를 돌보는지. 그러니까 너 포기하지 마. 알았지? 네, 아주머니. 저는 다시 눈물이 났지만 이번에는 조금 다른 눈물이었습니다. 포기하고 싶었던 마음이 조금씩 단단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정성껏 끓인 호박죽이 담긴 보온 도시락을 들고 있었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어머님은 혼자 누워 계셨습니다. 어머님, 제가 호박죽 끓여왔어요. 지연아, 왔구나. 어머님의 목소리가 반가워 보였습니다. 형님들은요? 아까 갔어. 간병인 알아보러. 저는 조심스럽게 호박죽을 떠서 어머님 입에 넣어드렸습니다. 맛있다, 지연아. 내 손맛이 최고야. 어머님이 천천히 드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영자 할머니 말씀이 맞았습니다. 어머님은 분명 저를 믿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병실 문이 벌컥 열리며 큰 시누이가 들어왔습니다. 엄마, 제일 좋은 간병인 찾았어요. 경력 20년의 평이 아주. 큰 시누이는
제가 어머님께 죽을 떠드리는 모습을 보고는 표정이 굳었습니다. 지연아, 너 아직도 여기 있었어? 그 목소리에는 제가 없어야 할 자리에 있다는 듯한 불편함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든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과연 저는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지연아, 너 아직도 여기 있었어? 큰 신우이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든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형님, 어머님께 식사 드리고 있었어요. 그래. 근데 우리가 간병인 구하기로 했잖아. 이제 그런 건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나아. 큰 시누이가 제 손에서 죽그릇을 가져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이 그 손을 가만히 잡으셨습니다. 미경아, 지연이가 끓여온 거야. 내가 다 먹을게. 엄마, 병원 음식 드셔야죠. 밖에서 가져온 음식은 위생상. 괜찮아. 지연이 손맛이 제일 좋단 말이야. 어머님의 단호한 목소리에 큰 시누이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저를 향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어머님께 죽을 다 드린 후 그릇을 정리했습니다. 어머님, 저 이만 들어갈게요. 내일 또 올게요. 그래, 지연아. 고맙다. 병실 문을 나서는데 뒤에서 큰 시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지연이 너무 자주 오는 것 같지 않아요? 엄마도 좀 쉬셔야 하는데. 저는 복도를 걸으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어 아팠지만 가슴속 답답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여보, 나 지금 큰 누나랑 작은 누나 만나고 있어. 엄마 일로 의논할 게 있대. 무슨 일인데요? 간병인 비용이랑 앞으로 치료비 문제. 그리고 좀 중요한 얘기가 있다는데 집에 가서 천천히 얘기할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남편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왔어? 무슨 일이에요?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남편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남편은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누나들이 엄마를 자기들이 모시겠대. 네. 간병비며 병원비며 다 자기들이 부담하겠다고. 그리고 퇴원하시면 큰 누나 집으로 모시고 가겠대.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여보, 그게 무슨 소리예요? 어머님은 30년 동안 이 집에서 사셨는데. 나도 그렇게 말했어. 근데 누나들이 이제 친딸들이 효도할 차례라고 며느리한테만 맡길 수 없다고. 그럼 저는 뭐가 돼요? 30년 동안 어머님 모신 게 다 무슨 의미예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은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미안해. 근데 누나들이 워낙 강하게 나오니까. 당신도 알잖아. 누나들 성격. 그래서 여보는 뭐라고 했는데요? 일단 엄마 의견을 들어보자고 했어. 저는 허탈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남편조차 제 편이 되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며 지난 30년을 떠올렸습니다. 시집와서 처음 어머님을 뵀을 때 어머님은 따뜻하게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지연아, 우리 집 며느리가 되어줘서 고맙다. 앞으로 잘 부탁한다. 그때 그 온기가 아직도 손에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이 허리를 다치셔서 한 달 동안 누워 계실 때 저는 밤낮으로 간호했습니다. 대소변을 받아내고 욕창이 생기지 않게 자세를 바꿔드리고 따뜻한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드렸습니다. 그때 어머님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지연아, 내가 친딸한테도 이런 대접 못 받았을 거야.
정말 고맙다. 그 말씀 하나로 모든 고생이 보람으로 바뀌었습니다. 명절마다 시누이들이 와서 어머님께 선물을 드리고 떠들썩하게 효도하는 모습을 봐도 괜찮았습니다. 저는 365일 어머님 곁을 지키는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게 무너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님께 직접 여쭤봐야 했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어머님은 창밖을 보며 앉아 계셨습니다. 어머님 주무셨어요? 지연아, 왔구나. 어머님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더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여쭤볼 게 있어요. 저는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형님들이 어머님을 모시겠다고 하던데, 진심이세요? 어머님은 한참을 침묵하시다 입을 여셨습니다. 지연아, 미안하다. 내가 딸들 마음을 거절할 수가 없구나. 그 말씀에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머님, 그럼 저는요? 30년 동안 어머님 모신 건 아무 의미도 없는 거예요? 아니야, 지연아.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나는 다 알아. 근데 쟤들도 내 딸이잖니. 효도하고 싶다는데. 어머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을 이을 수 없었습니다. 병실을 나와 복도를 걷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기댄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정말이지, 이 집에서 저는 뭐란 말입니까? 30년을 헌신했는데 결국 며느리는 며느리일 뿐이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 어깨를 톡톡 두드렸습니다. 돌아보니 영자 할머니였습니다. 지연아, 여기서 뭐하니? 얼굴이 왜 그래? 할머니.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어버렸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저를 빈 상담실로 데려가 앉히셨습니다. 무슨 일이야? 말해봐. 저는 어머님과 나눈 대화를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는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지연아, 너 순옥이 성격 모르니? 네. 그 사람은 평생 딸들한테 미안해하며 산 사람이야. 아들만 낳아서 못내 미안했대. 그러니까 딸들이 뭐라고 하면 못 이긴단 말이야.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말이야, 순옥이가 진짜 믿는 사람은 딸들이 아니라 너야. 하지만 어머님이 겉으로 하는 말만 믿지 마. 순옥이 마음속을 봐야지. 마음속이요? 그래. 지금은 딸들 앞에서 미안한 마음에 그렇게 말했을 거야. 근데 진짜 위기가 오면 그때 순옥이가 누구를 찾는지 보면 알 거야. 할머니의 말씀이 제 마음에 작은 빛을 비쳤습니다. 그러니까 너 포기하지 마. 알았지? 진심은 언젠가 통하는 법이야. 네, 할머니. 그날 오후 저는 집으로 돌아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영자 할머니 말씀이 맞을까요? 어머님이 정말 저를 믿고 계실까요? 아니면 저는 그냥 30년 동안 헛고생만 한 걸까요? 저는 어머님 방으로 가서 옷장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옷들을 하나하나 만지작거리다가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펼쳐보니 어머님의 필체로 빼곡하게 뭔가 적혀 있었습니다. 2020년 5월 3일. 지연이가 새벽부터 미역국을 끓여줬다. 생일도 아닌데 챙겨주다니. 참 고마운 며느리다. 2021년 9월 15일. 허리가 아파서 일어나지 못했는데 지연이가 밤새 간호해줬다. 친딸도 이렇게 못할 텐데. 2023년 3월 22일. 미경이랑 미선이가 명절에 와서 선물 주고 갔다. 하지만 지연이가 1년 내내 해주는 것에 비하면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제가 얼마나 헌신했는지, 시누이들이 얼마나 형식적으로 효도하는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저는 수첩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겠다고. 어머님이 진짜 저를 필요로 하실 때까지 제 자리를 지키겠다고. 설사 시누이들이 어머님을 모셔간다 해도 저는 계속 어머님 곁을 맴돌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며느리이기 전에 어머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니까요. 그날 밤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형님들이 어머님 모시고 가신다면 그렇게 하세요. 저는 반대 안 할게요. 정말? 남편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네. 대신 조건이 하나 있어요. 뭔데? 어머님께서 저를 찾으실 때 언제든지 갈 수 있게 해주세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증명해 보일게요. 누가 진짜 어머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일주일 후 어머님은 큰 시누이 집으로 가셨습니다. 퇴원하는 날 저는 병원 앞에서 어머님을 배웅했습니다. 큰 시누이가 불러놓은 고급 승용차가 병원 현관 앞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조심히 타세요. 우리 집 방은 햇볕도 잘 들고 아주 좋아요. 큰 시누이가 어머님을 부축하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작은 시누이도 반대편에서 어머님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번갈아 가면서 모실 거니까 걱정 마세요. 일주일씩 우리 집에도 계시고. 어머님은 고개를 끄덕이시며 차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창문 너머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지연아, 고마웠다. 그동안. 어머님, 편찮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저는 눈물을 참으며 웃어 보였습니다. 차가 출발하고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어머님이 떠나가는 뒷모습을 보며 가슴 한구석이 텅 비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어머님께서 거실에 앉아 계시고 제가 차를 끓여드리고 함께 TV를 보며 시간을 보냈을 텐데 이제 그 자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님 방문을 열었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방 안에는 어머님의 온기가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침대 옆 서랍에는 제가 찾아놓은 그 일기장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저는 일기장을 꺼내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2024년 10월 15일. 병원에 입원했다. 딸들이 나를 모시겠다고 한다. 미안한 마음에 거절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지연이 곁에 머물고 싶다. 지연아, 미안하다. 어머님의 떨리는 필체가 제 가슴을 아프게 찔렀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매일 큰 시누이 집 근처 시장에 들렀습니다.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신선한 재료를 사서 밑반찬을 만들어 현관 앞에 두고 왔습니다. 배를 누르지 않았습니다. 큰 시누이가 불편해할까봐 그냥 조용히 두고 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큰 누나가 화났어. 자꾸 집 앞에 반찬 놓고 간다고. 죄송해요. 그냥 어머님이 드시라고. 누나 말이 자기들이 다 챙기니까 그럴 필요 없대. 그리고 엄마가 지연이 생각나서 힘들어 하신다고. 그럼 제가 찾아뵈도 돼요? 글쎄, 누나가 아직은 적응하시는 중이라 방문은 좀 미루는 게 좋겠대.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어머님은 저를 보고 싶어 하시는데 저는 갈 수 없다니. 2주가 지난 어느 날 영자 할머니가 제 집을 찾아오셨습니다. 지연아, 너 순옥이 소식 들었니? 아니요, 무슨 일 있으세요? 내가 오늘 시장에서 미경이를 만났는데 얼굴이 말이 아니더라고. 할머니가 의자에 앉으며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그래서 물어봤더니 순옥이가 밤마다 우시대. 지연이 보고 싶다고.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런데 미경이가 화가 나서 그러는데 순옥이가 자기들이 해주는 음식은 입에 안 맞는다고 하나 봐. 지연이가 해준 음식만 찾으신대. 어머님이 그것뿐이겠니? 밤에 화장실 가실 때도 지연아 지연아 부른대. 근데 미경이랑 미선이는 밤에 자기들 자야 한다고 방문 잠그고 잔대. 할머니의 말에 저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아주머니, 저 지금 당장 가볼게요. 그래, 어서 가봐. 순옥이가 너무 힘들어 하시는 것 같더라. 저는 서둘러 외투를 걸치고 집을 나섰습니다. 큰 시누이 집까지는 차로 30분 거리였습니다. 아파트 앞에 도착해서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네, 큰 시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형님, 저 지연이에요. 어머님 뵙고 싶어서 왔어요. 지금? 네, 잠깐만이라도요. 에휴, 갑자기 오면 어떡해. 엄마는 지금 주무시는데. 그럼 제가 조용히 다녀올게요. 얼굴만 보고 갈게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지못해 문이 열렸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큰 시누이가 불편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조용히 해. 엄마 깨시면 안 돼. 네, 형님. 저는 조심스럽게 어머님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살짝 열자 어머님이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창문 커튼이 닫혀져 있어 방 안이 어두웠습니다. 저는 조용히 다가가 어머님 곁에 앉았습니다. 어머님의 얼굴은 2주 만에 많이 수척해지셨습니다. 어머님, 제가 작게 부르자 어머님이 천천히 눈을 뜨셨습니다. 지연아? 네, 어머님. 저예요. 어머님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지연아, 보고 싶었다. 어머님이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저도 보고 싶었어요, 어머님. 많이 불편하세요? 응. 밤에 화장실 가고 싶은데 방문이 잠겨 있어서 어머님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음식도 입에 안 맞아. 내가 해준 음식이 먹고 싶은데. 어머님, 제가 내일 반찬 만들어 올게요. 고맙다, 지연아. 정말 고맙다. 그때 방문이 확 열리며 큰 시누이가 들어왔습니다. 엄마 깨셨어요? 지연이가 와서 엄마 깨웠네. 큰 시누이의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습니다. 아니야, 미경아. 내가 깨어 있었어. 지연아, 이제 봤으면 됐지? 엄마 쉬셔야 하니까 나가줘. 네, 형님. 어머님, 제가 또 올게요. 저는 어머님 손을 꼭 잡았다가 놓고 일어섰습니다. 현관으로 나오는데 큰 시누이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연아, 앞으로는 미리 연락하고 와. 우리도 엄마 모시느라 바쁘거든. 네, 형님. 죄송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이 그렇게 힘들어 하시는데 제가 옆에서 돌봐드리지 못한다니. 그날 밤 저는 영자 할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할머니, 어머님이 너무 힘들어 하세요. 제가 뭘 해드려야 할까요? 지연아, 조금만 기다려봐. 진심은 통하는 법이야. 하지만 미경이랑 미선이가 얼마나 버티나 보자. 쟤들이 진짜 엄마를 모실 수 있을지. 할머니의 말씀대로 저는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어머님 생각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후 한밤중에 남편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 엄마가 넘어지셨대. 뭐라고요? 지금 당장 큰 누나 집으로 와. 빨리. 저는 옷을 제대로 챙겨 입지도 못하고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가슴이 쿵쾅쿵쾅 뛰었습니다. 어머님, 제발 무사하세요. 택시 안에서 저는 두 손을 모으고 기도했습니다. 큰 시누이 집에 도착하니 현관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어머님 방에서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정신 차려요. 왜 이래요? 큰 시누이의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어머님은 침대 옆 바닥에 쓰러져 계셨고 이마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어머님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지연아, 화장실 가려고 일어났는데 어두워서 넘어졌어. 어머님의 가느다란 목소리에 제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왜 불을 안 켜놓으셨어요? 왜 방문을 잠그셨어요? 저는 큰 시누이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나도 피곤해서 잠깐 잤는데 어떻게 알아? 엄마가 깨우시지 그랬어. 큰 시누이도 울먹이며 변명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형님, 이제 그만하세요. 어머님을 진짜 돌볼 생각이 없으시잖아요. 뭐, 내가 뭔데 나한테. 어머님은 제가 모시겠습니다. 형님들은 이제 신경 쓰지 마세요.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어머님을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고 응급대원들이 어머님을 들것에 실었습니다. 저는 구급차에 함께 타고 어머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실 거예요. 제가 옆에 있어요. 지연아, 고맙다. 어머님의 가느다란 목소리가 사이렌 소리에 묻혔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다행히 이마의 상처는 꿰매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의사 선생님이 저를 따로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보호자분, 환자분이 상당히 쇠약해지셨어요. 제대로 식사를 못하신 것 같고 정서적으로도 많이 불안정하십니다. 네, 선생님. 어르신 연세를 생각하면 24시간 세심한 간호가 필요한데 지금처럼 방치하시면 큰일 납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방치라는 단어가 뼈아프게 박혔습니다. 병실로 돌아오니 남편과 시누이들이 와 있었습니다. 큰 시누이는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작은 시누이는 불안한 표정으로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지연아, 엄마는 괜찮으시대?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다행히 큰 상처는 아니래요. 하지만 저는 시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형님들, 이제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어머님을 제가 모시겠습니다. 뭐, 지연아, 지금 무슨... 큰 시누이가 발끈했지만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형님들은 어머님을 제대로 돌볼 수 없어요. 밤에 방문 잠그고 화장실도 못 가시게 하고 제대로 식사도 못 챙겨드리면서 무슨 효도예요? 너 지금 우릴 무시하는 거야? 큰 시누이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무시하는 게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형님들은 어머님 아파트가 필요하신 거잖아요.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 병실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큰 시누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 무슨 소리야? 형님, 제가 다 들었어요. 처음 병원에서 나누신 대화. 어머님 아파트 얘기하시던 거. 작은 시누이가 당황하며 끼어들었습니다. 그건 그냥 만약을 대비해서 한 얘기였어. 진짜 그럴 생각은. 그래요? 그럼 왜 10년 전에 어머님께 빌린 300만 원은 아직도 안 갚으셨어요? 영자 할머니께 들었던 이야기를 꺼내자 시누이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남편이 놀란 표정으로 큰 시누이를 바라봤습니다. 누나, 그게 사실이야? 그건 그때 사정이 어려워서. 큰 시누이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어머님의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여기 어머님이 직접 쓰신 일기예요. 30년 동안 제가 어떻게 어머님을 모셨는지, 형님들은 얼마나 자주 오셨는지 다 적혀 있어요. 일기장을 펼쳐 보이자 시누이들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미경이와 미선이는
명절에만 잠깐 왔다 간다. 선물은 화려하지만 정작 내 마음을 물어보는 사람은 지연이뿐이다. 밤에 허리가 아파 뒤척였을 때 지연이는 새벽 3시에도 일어나 파스를 붙여주고 따뜻한 물을 가져다 줬다. 이런 게 진짜 효도 아닐까? 딸들이 효도한다고 나를 데려갔지만 솔직히 불편하다. 지연이가 해준 음식이 먹고 싶고 지연이 목소리가 듣고 싶다. 일기장의 문장들이 병실에 낭낭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큰 시누이가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도 엄마를 사랑하는데. 근데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작은 시누이도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어. 엄마한테도 지연이한테도. 남편이 제 옆으로 다가와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당신 고생을 너무 몰라줬어. 이제부터는 내가 도울게. 저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미안함과 다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영자 할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순호가 괜찮니? 영자야. 왔구나. 침대에 누워 계시던 어머님이 할머니를 보고 반갑게 손을 내미셨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어머님 곁으로 다가가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순호가 이제 정신 좀 차려. 누가 진짜 널 아끼는 사람인지 똑바로 봐. 알아. 다 알아. 내가 바보같이 딸들한테 미안해서. 어머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지연이만큼 나를 아껴준 사람이 없는데 내가 너무 몰라줬어. 어머님이 저를 바라보시며 손을 내미셨습니다. 저는 어머님 곁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지연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어머님 괜찮아요. 이제 제가 모실게요. 고맙다, 지연아. 내가 내 진짜 딸이다. 어머님의 말씀에 시누이들은 더욱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자 할머니가 시누이들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미경아, 미선아. 너희가 진짜 엄마를 사랑한다면 엄마를 지연이한테 맡겨라. 그게 엄마를 위한 거야. 큰 시누이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지연아, 엄마 잘 부탁해. 우리가 정말 부족했어. 네, 형님. 걱정 마세요. 그날 밤 저는 병실에 남아 어머님을 지켰습니다. 남편도 함께 남아 간이 침대에 누웠습니다. 시누이들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제 손을 꼭 잡은 채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저는 어머님의 주름진 손을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30년을 기다린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님이 마침내 제 마음을 알아주신 순간,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라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남편이 일어나 제 어깨에 담요를 덮어주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고생 많았어. 정말 대단해. 고마워요, 여보. 저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입니다. 어머님과 저, 그리고 남편. 진짜 가족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시작. 하지만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시누이들이 이대로 물러설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더 큰 시련이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어머님의 담당 의사 선생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보호자분, 환자분 상태에 대해 중요한 이야기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정밀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환자분이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이고 계십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에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치매요? 네, 아직 초기라 진행을 늦출 수는 있지만 앞으로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어머님을 되찾았는데 치매라니.
하지만 저는 곧 정신을 차렸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되죠? 제가 뭘 해야 하죠? 우선 약물 치료를 시작하고 규칙적인 생활과 인지 활동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의사 선생님이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환자분이 가장 편안해하고 신뢰하는 사람이 곁에 있어야 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치료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저였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아온 며느리. 이제 어머님의 마지막까지 함께할 사람. 저는 병실로 돌아가 어머님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제가 끝까지 함께할게요. 약속드려요. 어머님은 잠결에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그 따뜻한 온기가 제 가슴을 가득 채웠습니다. 치매 진단을 받은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어머님을 우리 집으로 모셔왔습니다. 예전 어머님 방을 다시 정리하고 침대 옆에는 안전 손잡이를 설치했습니다. 화장실 가는 길에는 센서 등을 달아 밤에도 넘어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약 먹는 시간을 알려주는 알람도 여러 개 맞춰 놓았습니다. 지연아, 미안하다. 내가 이렇게 폐를 끼치게 되다니. 어머님이 침대에 앉으시며 미안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30년 동안 함께 살았잖아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저는 어머님 옆에 앉아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남편도 회사를 조퇴하고 일찍 집에 왔습니다. 엄마, 편찮으세요? 제가 뭐 해드릴 거 없어요? 아니다, 괜찮아. 지연이가 다 해주는데. 어머님이 남편을 보며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3일 후 큰 시누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연아, 우리 한번 만나자. 무슨 일이세요, 형님? 엄마 일로 중요한 얘기가 있어. 내일 카페에서 보자. 전화를 끊고 나니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약속한 카페에 가니 큰 시누이와 작은 시누이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두툼한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형님들, 무슨 일이세요? 저는 그들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큰 시누이가 서류를 제 앞으로 밀며 말했습니다. 지연아, 우리가 변호사랑 상담했어. 변호사요? 응. 엄마가 치매 진단을 받으셨잖아. 그래서 성년후견인 제도를 알아봤어.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성년후견인이요? 그래. 엄마가 이제 혼자서 판단하시기 어려우니까 법적으로 후견인을 정해야 한다는 거야. 작은 시누이가 거들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친딸이니까 당연히 우리가 후견인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니겠어? 저는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성년후견인 신청서였습니다. 후견 일란에는 큰 시누이와 작은 시누이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형님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당연히 알지. 엄마 재산 관리하고 중요한 결정 내릴 때 우리 동의가 필요한 거잖아. 큰 시누이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서류를 탁자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형님들,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어머님 아파트가 탐나시죠? 뭐? 지연아, 너 지금. 아니면 왜 갑자기 성년후견인 타령이에요? 어머님은 치매 초기예요. 아직 판단력도 멀쩡하시고요.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작은 시누이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지연아, 너도 알잖아. 치매는 점점 나빠지는 병이야. 나중에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시게 될 텐데 그때 가서 허둥대면 어떡해? 그래서 미리 준비하는 거야. 이해해줘, 지연아. 큰 시누이가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손을 뺐습니다. 형님들, 어머님은 제가 돌볼 거예요. 후견인도 필요 없어요. 지연아, 너 지금 우릴 무시하는 거야? 우리가 친딸인데.
큰 시누이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친딸이면 다예요? 30년 동안 어머님 곁을 지킨 건 저예요. 저도 지지 않고 맞받아쳤습니다. 그때 작은 시누이가 서류 하나를 더 꺼냈습니다. 지연아, 사실은 말이야. 우리가 엄마 명의로 된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좀 받아야 할 것 같아. 뭐라고요? 큰언니가 사업 자금이 필요해서 엄마 아파트 담보로 5천만 원만 빌리면 되는데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형님들, 정신 차리세요. 그게 어머님 집이에요. 어머님이 평생 모아서 산 집이라고요. 알아. 근데 우리도 급한 일이 있잖아. 나중에 다 갚을 거니까. 큰 시누이가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지연아, 형님들 10년 전에 빌린 300만 원도 아직 안 갚으셨잖아요. 어떻게 믿어요? 제 말에 시누이들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건 그때랑 지금은 달라. 똑같아요. 형님들은 어머님을 돈으로만 보시잖아요. 카페 안이 조용해지며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봤습니다. 큰 시누이가 작게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지연아, 우리가 이렇게까지 낮추고 부탁하는데 좀 이해해줘. 우리도 살기 힘들어. 힘드시면 일을 하시든지 절약을 하세요. 왜 어머님 집을 담보로 잡으려고 해요? 너 지금 우릴 가르치려고 드는 거야? 내가 뭔데? 작은 시누이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어머님을 지키려는 사람이에요. 형님들이랑 달라요. 저는 가방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연아, 아직 얘기 안 끝났어. 저는 더 이상 들을 말이 없어요. 어머님께는 제가 알아서 잘 모실 테니까 걱정 마세요.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카페를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시누이들이 이렇게까지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어머님이 거실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지연아, 어디 갔다 와? 아, 잠깐 볼 일 있어서요. 어머님, 약은 드셨어요? 응, 민수가 챙겨줬어. 남편이 부엌에서 차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님 옆에 앉아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여쭤볼 게 있어요. 뭐니? 혹시 형님들이 어머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자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머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왜? 쟤들이 또 그런 소리 했니? 네. 어머님은 한참을 침묵하시다 입을 여셨습니다. 지연아, 내 통장이랑 도장 다 내가 가지고 있지? 네, 어머님. 그럼 됐어. 절대로 쟤들한테 주지 마. 알았지? 네, 어머님. 걱정 마세요. 어머님이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지연아, 내가 죽고 나면 이 집은 내 거야. 어머님 무슨 말씀을. 아니야, 들어. 나 이미 유언장 써놨어. 영자한테 맡겼거든. 저는 깜짝 놀라 어머님을 바라봤습니다. 30년 동안 나를 돌봐준 건 너야. 딸들은 명절에나 얼굴 비추는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이 집은 당연히 내 거야. 어머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시누이들이 이 사실을 알면 어떻게 나올까? 그날 밤 남편과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누나들이 성년후견인 신청하려고 해. 진짜? 응. 그리고 엄마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으려고 하더라.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안 돼. 그거 어머님 유일한 재산인데. 나도 그렇게 말했어. 근데 누나들이 안 물러서 내가 형님들한테 얘기해 볼게. 이건 너무 심하잖아.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여보.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시누이들이 쉽게 포기할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더 큰 싸움이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집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큰 시누이와 작은 시누이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형님들, 이게 무슨... 지연아, 이분은 우리 변호사님이야. 큰 시누이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우리 법적으로 처리하기로 했어. 성년후견인 신청 법원에 제출했거든. 제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엄마 재산 관리에 대해서도 법원에 문의할 거야. 며느리가 무단으로 관리하는 게 맞는지. 작은 시누이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제가 돌보고 있어요. 형님들이 끼어들 일이 아니에요. 그건 법원이 판단할 일이야. 우리 친딸이거든. 큰 시누이가 단호하게 말하고는 돌아섰습니다. 문이 닫히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정말로 최악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가족이 법정에서 싸워야 하는 상황. 어머님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시누이들이 법원에 성년후견인 신청을 제출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저는 영자 할머니의 소개로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40대 중반의 차분한 여성 변호사였습니다. 지연 씨,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님이 직접 쓰신 일기장이 있고 30년간 돌봐온 기록이 있으니 유리합니다. 정말요, 변호사님? 네. 그리고 중요한 건 어머님의 의사예요. 어머님이 누구와 함께 살고 싶어 하시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변호사님의 말에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집안 분위기는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시누이들은 거의 매일 전화를 걸어 어머님과 통화하려 했습니다. 엄마, 나 미경이야. 잘 지내세요? 응. 엄마, 혹시 지연이가 엄마한테 이상한 소리 안 해요? 우리 나쁜 사람 아니에요. 미경아, 그만해. 나 피곤하다. 어머님은 딸들의 전화를 받을 때마다 표정이 어두워지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법원에서 첫 조정 기일 통지서가 도착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가족 모두가 법원에 출석해야 했습니다. 조정 전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데 어머님이 방에서 나오셨습니다. 지연아, 아직 안 자니? 어머님 깨셨어요? 잠이 안 와서요. 어머님이 제 옆에 앉으셨습니다. 내일 법원 간다며? 네, 어머님. 미안하다, 지연아. 내 자식들 때문에 내가 이런 고생을. 괜찮아요, 어머님. 이건 어머님 잘못이 아니에요. 어머님이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지연아, 내가 내일 법원에서 똑똑히 말할게. 내가 누구랑 살고 싶은지. 어머님, 너야. 너랑 살고 싶어? 딸들은 내 딸이지만 내가 내 진짜 가족이야. 어머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어머님을 꼭 안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눈물을 흘리며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이 운전을 하고 어머님과 저는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어머님은 제일 좋은 한복을 차려입으셨습니다. 어머님 떨리세요? 아니야. 오늘은 내가 제대로 말할 거야. 어머님의 눈빛이 평소와 달리 단호했습니다. 법원에 도착하니 시누이들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큰 시누이와 작은 시누이, 그리고 그들의 남편들까지. 엄마, 큰 시누이가 어머님께 달려가려 했지만 어머님은 제 팔을 꼭 잡으시며 그냥 지나가셨습니다. 조정실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조정위원 두 분이 앞에 앉아 계셨고 양쪽에 우리와 시누이들이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순옥 어르신의 성년후견인 선정권에 대한 조정입니다.
조정위원이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먼저 신청인 측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큰 신우이의 변호사가 일어나 말했습니다. 저희 의뢰인들은 피후견인의 친딸들입니다. 혈육으로서 어머니를 돌볼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어머니를 돌본 건 며느리인 박지현 씨 아닙니까? 우리 측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그건 며느리로서 당연한 도리를 한 것이고 중요한 법적 결정은 친자식이 해야 합니다. 30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돌본 것이 당연한 도리입니까? 반면 친딸들은 1년에 몇 번 얼굴이나 비쳤습니까? 두 변호사가 날카롭게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조정위원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잠깐만요. 가장 중요한 건 피후견인의 의사입니다. 김순옥 어르신, 말씀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어머님이 천천히 일어나셨습니다. 네,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어머님은 잠시 시누이들을 바라보시다가 입을 여셨습니다. 미경아, 미선아. 너희는 내 딸이고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시누이들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희는 나를 정말로 돌볼 생각이 없잖니. 솔직하게 말해봐. 너희가 원하는 건 내 아파트지?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큰 시누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앉으세요. 발언 순서를 지켜주십시오. 조정위원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미경아, 너 10년 전에 내 돈 300만 원 빌려가고 아직도 안 갚았지. 이번에도 내 아파트 담보로 대출받으려 했잖니. 엄마, 그건... 미선아, 너도 마찬가지야. 평소에는 전화 한 통 없다가 돈 필요할 때만 찾아왔어. 작은 시누이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나는 바보가 아니야. 다 알고 있었어. 그래도 너희가 내 딸이니까 참았지. 어머님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하지만 지연이는 달라. 얘는 30년 동안 나를 진짜 딸처럼 돌봐줬어. 내가 아플 때 밤새 간호하고 내가 외로울 때 옆에 있어주고. 어머님이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내가 화장실 가고 싶을 때 문 잠그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 해주고 산책할 때 내 팔 잡아주고. 어머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너희는 효도한다며 나를 데려갔지만 밤에 방문 잠그고 잤잖니. 나 혼자 화장실 가려다 넘어졌을 때 너희 어디 있었어? 조정실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때 나를 구한 건 지연이야. 한밤중에 달려와서 나를 안고 울던 애야. 어머님이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연이랑 살고 싶어. 지연이가 내 법적 후견인이 되는 게 맞아. 엄마, 시누이들이 동시에 외쳤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어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큰 시누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잘할게요. 정말로요. 작은 시누이도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어머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늦었어. 너희는 기회가 30년이나 있었잖니. 그동안 뭐 했니? 엄마, 나는 결정했어. 지연이가 내 후견인이야. 그리고 어머님이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이건 내 유언장이야. 공증받은 거고 영자한테 맡겨뒀던 건데 오늘 가져왔어. 조정위원이 유언장을 받아 펼쳐봤습니다. 여기 보면 알겠지만 내 아파트는 지연이한테 상속한다고 써놨어. 뭐라고요? 시누이들이 동시에 비명을 질렀습니다. 엄마, 그럴 순 없어요. 우리가 친딸인데. 친딸이면 뭐해? 30년 동안 나 돌본 사람한테 주는 게 당연하지. 어머님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이해 있으면 법적으로 싸워봐. 나는 정신 멀쩡하고 이 유언장도 완벽하게 유효해.
시누이들은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남편들도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조정위원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김순옥 어르신의 의사가 명확하고 실제로 30년간 돌봐온 기록도 있으니 며느리인 박지연 씨를 후견인으로 선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변호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신청인 측은 이해 있으십니까? 조정위원이 시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큰 시누이의 변호사가 난처한 표정으로 의뢰인들을 바라봤지만 시누이들은 고개만 떨구고 있었습니다. 이해 없습니다. 큰 시누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조정을 마치겠습니다. 박지연 씨가 김순옥 어르신의 성년 후견인으로 선정됩니다. 조정위원이 선언했습니다. 저는 어머님을 꼭 안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라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조정실을 나오는데 큰 시누이가 다가왔습니다. 지연아, 네 형님, 미안해. 정말 미안해. 큰 시누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가 너무 못됐어. 엄마한테도 너한테도. 작은 시누이도 옆에서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어요, 형님들. 저는 그들을 원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미 충분히 벌을 받았으니까요. 어머님의 마음을 잃은 것이 가장 큰 벌이었으니까요. 법원을 나와 주차장으로 걷는데 어머님이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지연아, 고맙다. 제가 더 감사해요, 어머님. 이제 편하게 살자. 응? 네, 어머님. 하늘을 보니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긴 싸움이 끝났습니다. 이제 진짜 가족으로 살아갈 시간이었습니다. 법원 조정이 끝나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 계절은 어느새 봄에서 가을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거실 창문으로 따스하게 들어왔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호박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지연아, 무슨 냄새가 이렇게 고소하니? 어머님이 방에서 나오시며 웃으셨습니다. 어머님, 주무셨어요? 호박죽 끓이고 있어요. 아이고, 고맙다. 아침부터 수고가 많구나. 어머님은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규칙적인 생활과 약물 치료, 그리고 무엇보다 편안한 마음 덕분이었습니다. 치매 증상도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산책 가실 거죠? 그럼 가야지.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식사를 마치고 함께 동네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단풍이 물든 가로수 길을 천천히 걸으며 어머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지연아, 요즘 행복하니? 네, 어머님. 정말 행복해요. 나도 그래. 이렇게 편하게 산 적이 없는 것 같아. 어머님이 제 팔을 꼭 잡으셨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쉬고 있는데 영자 할머니가 지나가시다 우리를 보고 다가오셨습니다. 순호가 지연아, 여기 있었구나. 영자야, 어디 가니? 시장 좀 보려고. 근데 너희 둘 정말 보기 좋다. 완전히 모녀 같아. 영자 할머니가 흐뭇하게 웃으셨습니다. 영자야, 정말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우리 이렇게 못 살았을 거야. 어머님이 할머니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뭘? 당연한 일한 거지. 그나저나 미경이랑 미선이는 요즘 어떠니? 가끔 전화해. 안부 묻고. 어머님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그래도 딸은 딸이지. 마음이 아프겠구나. 응. 그래도 이제 괜찮아. 지연이가 있으니까. 저는 어머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어머님이 문득 멈춰 서셨습니다. 지연아, 미경이랑 미선이한테 연락해봐. 이번 주말에 집에 오라고. 어머님, 정말요?
응, 내가 먼저 화해하고 싶어. 그래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아. 어머님의 눈빛이 평온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시누이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형님들, 이번 주 토요일에 집에 오시겠어요? 어머님이 보고 싶어 하세요. 한참 후에 큰 시누이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정말? 우리 가도 돼? 고마워, 지연아. 토요일 오후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큰 시누이와 작은 시누이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와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지연아, 형님들, 어서 들어오세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거실에서 어머님은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엄마, 큰 시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어머님을 불렀습니다. 왔구나. 앉아라. 어머님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시누이들은 조심스럽게 어머님 앞에 앉았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우리가 너무 못됐어요. 큰 시누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희가 엄마를 돈으로만 봤어요. 엄마 마음은 생각도 안 하고. 작은 시누이도 울먹였습니다. 알아. 다 알아. 어머님이 잠시 침묵하시다 입을 여셨습니다. 너희도 살기 힘들었겠지. 나도 이해한다. 엄마. 하지만 명심해라. 가족은 돈이 아니야. 진심이야. 지연이가 나한테 보여준 것처럼. 어머님이 저를 바라보시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네, 엄마. 알겠어요. 저희 이제 정말 달라질게요. 큰 시누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지연아. 작은 시누이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고마워. 우리가 못한 걸 내가 다 해줬어. 미안하고 고마워. 괜찮아요, 형님.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오랜만에 가족 모두가 한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제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상에 가득했습니다. 와, 지연이 솜씨가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매일 드시다니 엄마가 복 받으셨네. 큰 시누이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엄마한테 이런 거 한 번도 제대로 못 해드렸는데. 작은 시누이도 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만해라. 이제 와서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앞으로 잘하면 되지. 어머님이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시누이들이 설거지를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지연아, 넌 좀 쉬어. 우리가 할게. 아니에요, 형님. 같이 해요. 부엌에서 함께 설거지를 하며 큰 시누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연아, 우리 진짜 반성 많이 했어. 엄마 아파트 일도 그렇고 우리가 너무 욕심이 많았어. 형님, 이제 괜찮아요. 아니야. 우리가 해야 할 말이 있어. 작은 시누이가 거들었습니다. 엄마가 그 아파트 너한테 주신 거 우리 이해 없어. 당연한 거야. 형님들, 30년 동안 엄마 모신 건 내 거니까. 우리가 뭐라고 할 자격도 없어. 큰 시누이가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고마워요, 형님들. 그 말씀 들으니 마음이 편해져요. 시누이들이 돌아간 후 어머님과 단둘이 거실에 앉았습니다. 지연아, 오늘 고마웠어. 내가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어줘서. 아니에요, 어머님. 어머님이 원하셔서 한 거예요. 그래도 내가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거야. 어머님이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지연아, 내가 이 세상을 떠나도 너는 절대 후회하지 마. 알았지? 어머님, 무슨 그런 말씀을. 아니야, 들어. 나도 이제 나이가 있잖니. 언젠가는 가야지. 어머님의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너는 30년 동안 최선을 다했어. 그 누구도 너를 탓할 수 없어.
나는 내 덕분에 행복하게 살다 가는 거야. 어머님, 눈물이 났지만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어머님 덕분에 행복해요. 진짜 가족이 뭔지 배웠어요. 그래, 우리 진짜 가족이지.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지난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30년이라는 긴 시간. 때로는 힘들었고, 때로는 서러웠지만 결국 모든 것이 보람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님의 사랑과 신뢰. 그것이 제가 받은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며칠 후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왔을 때 저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여보, 이거 뭐예요? 상자를 열어보니 예쁜 목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여보. 무슨 일이에요? 그냥 당신한테 고마워서. 엄마도 잘 모시고 집안도 잘 지키고. 남편이 수줍게 웃었습니다. 나도 반성 많이 했어. 그동안 당신 고생하는 걸 너무 모르고 살았어. 여보, 앞으로는 내가 더 도울게. 약속해.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1년 후 어머님의 82세 생신날.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시누이들도 왔고 그들의 남편과 아이들도 함께였습니다. 거실은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엄마, 생신 축하드려요. 모두가 박수를 치며 생일 케이크를 가져왔습니다. 어머님은 환하게 웃으시며 촛불을 끄셨습니다. 소원 빌었어요, 엄마. 큰 시누이가 물었습니다. 응.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어머님이 저를 바라보시며 특별히 덧붙이셨습니다. 특히 지연이, 내가 제일 행복하기를. 어머님, 저는 눈물이 핑 돌았지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 이미 충분히 행복해요. 그날 밤 손님들이 다 돌아가고 어머님을 방으로 모셨습니다. 어머님, 오늘 즐거우셨죠? 응, 정말 행복했어. 우리 가족이 이렇게 모여서 앞으로도 매년 이렇게 해요. 그래, 그러자. 어머님이 침대에 누우시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지연아. 네, 어머님. 사랑한다. 저도 사랑해요, 어머님. 저는 어머님의 이불을 잘 덮어드리고 방을 나왔습니다. 거실 창문으로 보이는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30년의 여정. 며느리에서 딸이 된 시간. 남이었던 사람이 가장 가까운 가족이 된 기적.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진심은 언젠가 통한다는 것. 사랑은 혈연을 넘어선다는 것. 가족은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것. 저는 그 모든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제 선택은 옳았다고. 30년 동안 어머님을 모신 것은 제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다고. 왜냐하면 저는 지금 진정으로 행복하니까요.